안녕하세요. 젊은 여성의 가방 착용 높이가 보행 시 몸통 근육들의 근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게 된 17학번 김민선입니다. 목차입니다. 서론, 연구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대학생들은 보통 매일 체중의 약 10%인 가방을 평균 30분 이상 들고 다닙니다. 이는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크로스백, 곱백 등보다 효율적으로 운반이 가능한 백팩을 사용합니다. 백팩은 부하가 대칭적으로 작용하여 안정성에 있어서 적합하다고는 하지만 최근 백팩을 메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근골격계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통증 빈도가 높은 부위는 어깨, 목, 허리 순이었고 하중 전달로 보고된 증상에 의하여 근육통과 어깨 통증이 포함되었다는 선행 논문을 참고하여 어깨 근육 피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배낭 여행자는 종종 등세무근의 통증과 피로를 보고하였고 사람의 등 쪽 전방에 위치한 배고등근은 등 쪽 굽힌 근육의 대표로 표본 추출되었습니다. 백팩을 장시간 맨 후에는 목 근육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목 통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선행 논문에서는 무부하 상태와 비교하여 백팩을 메고 보행 시 빗근들과 위 등세무근이 더 많이 활성화된다고 하였습니다. 백팩 착용 높이는 T12에서 가장 적절하였고 L3에서 가장 높은 불편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대학생이 체중의 15%인 백팩을 두 가지 척추 레벨인 T12, L3가 중심이 되도록 메고 각각 5분간 보행하였을 때 몸통 근육의 근피로도를 알아보는 것이며 어떤 근육의 피로도가 더 높은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방법입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본 연구에 동의한 건강한 20대 여성 2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특성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대상자는 척추질환을 비롯한 신경계, 순환계에 이상이 없는 자, 근육 통증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자,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실험 수행이 가능한 자, 최근 6개월간 발목 부상이 없었던 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측정 도구는 표면 근전도 장치를 이용하여 총 6개의 근육인 척추세운근, 위등세무근, 위배고등근, 아래배고등근, 배바깥빗근, 배속빗근을 측정하였고 참가자의 우세팔과 우세다리가 오른쪽임을 고려하여 모든 근전도 장치는 오른쪽에 부착하였습니다. 보행은 실내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보행하였습니다. EMG 부착 부위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채모를 제거하고 알코올로 소독하여 근전도 측정값의 오류를 최소화시켰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척추세운근은 반가시근과 머리 널판근 위, 헤어라인 밑쪽 C7 밑으로는 넘어가지 않도록 부착하였습니다. 위 등세무근은 C5, C6 레벨 중심선에서 2cm 떨어진 가쪽에 부착하였습니다. 위배고등근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배꼽 옆 3cm 떨어진 부분에 부착하였고 아래배고등근도 이와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배바깥빗근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에 놓은 다음 배꼽 옆 15cm 부분을 떨어진 부분에 동측으로 몸통회전 시 촉진되는 부분에 부착하였습니다. 배속빗근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에 놓은 다음 배꼽과 ASIS 사이의 직선의 중간점 부분에 반대측으로 몸통 회전 시 촉진되는 부분에 부착하였습니다. 측정 자세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스포츠 반바지와 티셔츠를 착용하였고 각각 6개 근육 그룹에 EMG 전극 패드를 부착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의 체중의 15%가 되는 백팩을 메고 시작하였고 백팩의 중심을 T12에 맞춰 착용 후 5분간 보행한 것을 조건 1, L3에 맞춰 착용 후 5분간 보행한 것을 조건 2로 설정하였습니다. 측정 방법입니다. 보행을 시작하기 전 모든 참가자들은 T12와 L3를 촉진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림 5번은 T12가 중심이 되도록 백팩을 메고 보행하는 모습이고 그림 6번은 L3가 중심이 되도록 백팩을 메고 보행하는 모습입니다. 연구 절차입니다. 실험 전 대상자들은 각각 6개의 근육 그룹에 EMG 전극 패드를 부착하고 T12와 L3를 촉진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백팩의 무게는 여행 가방 무게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책, 아령, 모래주머니를 이용하여 체중의 15%가 되도록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맞추었습니다.
백팩의 길이를 재어 중간 지점이 T12와 L3에 위치하도록 착용하였고 대상자들은 평소처럼 보행하듯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며 걷게 하였습니다. 보행 시에는 실내 트레드밀을 사용하였고 트레드밀의 속도는 일반 보행의 평균 속도인 4km/h로 설정하였습니다. 각각 레벨에서 5분간 보행하였고 중간에 1분간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석 방법은 윈도우용 SPSS 25.0을 사용하였고 백팩 착용 높이 T12와 L3 간 정규성 및 독립성 검증을 하였습니다. 착용 높이 간의 각 근육별 근피로도 비교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고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P값이 0.05 미만이 되게 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먼저 근육 활성도에서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조건 1과 조건 2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척추 세운근과 위 등세모근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가 차이가 있었지만 나머지 4개 근육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피로도도 이와 같이 대응 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조건 1과 조건 2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척추 세운근과 위 등세모근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나머지 4개 근육 그룹에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고찰입니다. 백팩 착용 후 보행 시 위 등세모근의 활성도가 증가할 것이며 등 부위에 가방을 매는 동작 때문에 대상작용으로 복부에 있는 배고등근의 활성도 및 피로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는 배고등근에서는 활성도 및 피로도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위 등세모근에서는 10분 보행 후 피로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0분보다 짧은 5분 보행을 하였을 시에도 위 등세모근에서 피로도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배고등근에서는 활성도 및 피로도에서도 어떠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선행 논문에서는 무부하 상태와 비교하여 백팩을 메고 보행 시 빗근들과 위 등세모근이 더 많이 활성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위 등세모근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한 반면 빗근들에게서는 백팩을 메고 보행했을 시에도 크게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다른 선행 논문에서는 T7, T12, L3 중 백팩의 중심을 L3에 맞춰 착용 후 보행했을 시 가장 높은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하였습니다. 본 연구도 이와 같이 백팩의 중심을 L3에 맞춰 착용 후 보행했을 시 T12보다 근피로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중 척추세움과 위 등세모근에서 유의한 차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백팩을 메고 보행할 시 백팩의 높이가 낮을수록 몸통 앞쪽보다는 허리와 어깨에 위치한 근육이 더욱 피로를 느끼기 쉽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헤네만은 운동 단위 동원과 관련된 크기 원리에서 역동적이며 부하가 많이 필요한 동작을 시행하기 위해서 안정적이며 부하가 적게 필요한 근활성 동작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와 헤네만의 크기 원리를 참고로 척추세운근과 위 등세모근을 비롯한 몸통 근육의 안정화 및 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향후 백팩 착용으로 인한 어깨 부위의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허리 부위의 안정화를 토대로 향후 백팩 착용으로 인한 몸통 근육의 피로와 직결된다는 다양한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 및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논문의 제한점은 20대 여성을 대상자로 선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험 진행 시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동시에 여러 근육을 측정하려 하다 보니 주변의 다른 근육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백팩 착용 높이에 따른 근활성도를 비교했을 때 척추세운근과 위 등세모근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백팩 착용 높이에 따라 우리의 몸에서는 대상작용을 통해 신체의 균형과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착용 높이에 따른 부하로 인한 신체의 불균형은 근육 활동을 지속시키고 피로도를 발생시켜 근골격계의 통증이나 변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백팩 착용이 다른 곳에 비해 어깨와 허리 부위에 부담을 준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백팩의 중심이 낮을수록 척추세운근과 위 등세모근의 근피로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백팩의 장시간 착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어깨와 허리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 대상 12주간 균형 능력 향상 운동이 계단 내리기 보행 시 주요 관절감 및 지면 발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게 될 발표자 조세현입니다. 발표는 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은 운동 범위가 증가된 스텝이 진행되면서 수평 이동과 동시에 신체의 들림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평지에서 수행 보행과 계단 보행 간에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신체의 들림은 하지 관절에서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신체의 상하 움직임은 상당한 수준의 근육 활동을 동반하게 되며 근육 활동의 정도는 보행 속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같은 길이의 평지를 걷는 것보다 약 10에서 15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노화의 진행은 근육 감소 및 균형 능력의 감소를 야기해 보행 시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노화 과정에서 체력의 저하 및 기능 저하와 함께 근위축과 근력의 감소, 근육의 기능 저하가 나타나게 되는데, 노인의 근력 약화는 균형 유지에 영향을 주며 특히 하지의 근력 약화는 낙상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있어 계단 오르내리기는 일상생활 수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행동의 사항일 뿐 아니라 하지 근력의 정도에 따라 균형성 유지 및 시야 확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느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주요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비교적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단 보행의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일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에게 번번이 발생하는 낙상의 예방을 위해 균형 능력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율동 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균형 능력 운동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계단 보행 시 운동학적 분석 및 무게중심 이동 변인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Y지역에 거주하는 신체 조건이 유사한 정상 보행이 가능하며 계단 보행 시 신체적 장애가 없는 60세 이상 75세 이하의 노인 10명과 정상적인 보행을 하는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노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균형 능력 훈련 전 계단 내리기 보행 동작 시 3차원 동작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지 관절의 각 변이 및 무게중심 이동 패턴을 파악하고 동시에 지면 발력기를 이용하여 지면 발력을 측정하였습니다. 사전 실험 실시 후 12주간 균형 능력 향상 훈련을 노인 피험자들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훈련 실시 이후 사후 실험은 사전 실험 내용과 동일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균형 능력 향상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 검증하기 위해 정상인의 계단 내리기 보행 시 대학생 비교군의 계단 내리기 보행 동작을 실험 노인과 동일한 조건 하에 실시하였습니다. 3차원 계단 보행 분석 프로그램은 피험자에게 검정색 판텍스로 갈아입힌 후 키와 몸무게, 다리 길이를 측정하고 상지에서는 봉우리뼈에서 겨드랑이까지의 거리, 팔꿈치 너비, 손목 너비, 손바닥 두께를 측정하고 하지에서는 무릎 너비와 발목 너비를 측정하였습니다. 계단 보행의 매개 변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후, 좌우, 대각선 방향으로 리얼타임 적외선 비디오 카메라를 7대 설치하였습니다. 기준 좌표계를 설정하기 위해 L자형 프레임을 이용하여 캘리브레이션을 1초간 실시한 후 캘리브레이션 막대기를 이용하여 약 2분 동안 공간의 좌표값을 계산하였으며 인체는 37곳에 마커를 부착하여 실험하였습니다. 계단 내려오기 보행 시 지면 발력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사진과 같은 동작을 각 5개의 이벤트와 3개의 이벤트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지면 발력기 세대를 계단에 고정시키고 샘플링 비율은 1000Hz로 설정하였습니다. 율동 훈련 프로그램은 연구의 대상자인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운동으로 한국 모형을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좋은 일이 제시한 운동 강도 중 한국 모형의 기본 동작인 굿거리 8분을 기준으로 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굿거리 8분이 넘을 경우 국악을 들으며 휴식하는 회복기 5분의 휴식기를 거쳐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굿거리 장단의 율동이 익숙해진 후부터 약 7주차부터는 박양선이 제시한 점정 평형성 향상 프로그램의 회전 운동을 보통 빠르기에 맞춰 5주간 병행하였습니다.
분석은 대학생 집단, 사전 노인 집단, 사후 노인 집단 간의 원웨이 야노바를 실시하였고 사후 검정은 샤페이 테스트를 이용하였습니다. 통계 분석 프로그램은 SPSS를 이용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신체 중심의 이동 변화는 좌우측 및 수직측 방향에서는 대학생 집단 및 훈련 전후 노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후측 방향의 이벤트 4에서는 대학생 집단과 훈련 전 노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훈련 후 노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몸통 각도의 변화는 전후측 및 수직측에서 대학생 집단과 훈련 전후 노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좌우측에서는 계단 내려오기의 모든 이벤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벤트 3까지의 훈련 후 노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벤트 4와 이벤트 5에서는 훈련 전 노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엉덩이의 관절 각도에서는 수직측과 전후측 방향에서 대학생 집단 및 훈련 전후 노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좌우측 방향에서는 이벤트 3에서 대학생 집단과 훈련 전 노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무릎 관절 각도는 전후측에서 대학생 집단 및 훈련 전후 노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좌우측 방향에서 이벤트 4에서 훈련 전후 모두 노인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직측 방향 중 이벤트 1에서 대학생 집단과 훈련 후 노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발목 관절 각도에서는 수직측과 전후측에서 훈련 전후 노인 집단 간의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좌우측 방향에서는 이벤트 1과 이벤트 3 그리고 이벤트 5에서 대학생 집단과 훈련 후 노인 집단 간의 유의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면 발력 변화에서는 좌우측과 수직측 방향에서 대학생 집단과 훈련 후 노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후측 방향에서는 이벤트 2에서 훈련 전 노인 집단과 훈련 후 노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였고 이벤트 3에서는 대학생 집단과 훈련 전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에게 번번이 발생하는 낙상 예방을 위해 균형 프로그램에 대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12주간 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균형 능력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노인들의 계단 보행 시 그 효과를 운동학적 분석 및 지면 발력 성분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신체 무게 중심 이동과 신체 주요 관절 평균 각도의 변화는 비교 집단인 대학생의 신체 중심 이동 패턴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면 발력 결과에서도 추진력을 일으키는 전후측 방향에서 지면 발력 성분을 살펴보면 중간 입각기에서 훈련 후 노인 집단이 훈련 전에 비해 유사한 경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발견되어 훈련의 효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노인 집단의 발목 관절의 각도는 훈련 전보다 훈련 후가 비교 집단의 각도와 매우 다르게 나타나 노인들의 경우 계단 보행의 두려움으로 인해 발목을 상대적으로 펴는 동작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직 지면 발력 성분도 훈련 후 노인 집단이 훈련 전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계단에 내리기 보행 시 보다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면을 최대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들에게 적용한 균형성 향상 운동은 일부이지만 그 효과가 확인되어 본 과제에서 적용된 율동 프로그램을 노인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정 평형성 및 균형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낙상 관련 노인 상해 예방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복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퍼런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능적 움직임 검사의 척도는 건강한 한국인도 의미가 있는가의 단면적 연구의 발표를 맡은 발표자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4학년 이재희입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는 서론, 연구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하며 살아가기에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상해는 신체 골격계와 연부 조직의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활동하며 신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자의 운동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부상의 위험을 알아봐야 하며 부상의 위험 정도를 파악하여 운동이나 활동에 참여할 때 주의를 기울여 부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부합하는 임상 부상 위험 평가 도구로 그레이 쿡에 의해 개발된 펑셔널 무브먼트 스크리닝, 통칭 FMS가 있습니다. FMS란 기본적인 움직임의 상태를 평가하고 개인의 신체 각 부분의 기능적 한계 또는 비대칭성을 식별하도록 설계된 평가이며 평가를 위한 도구가 있으면 검사를 위한 비용도 들지 않고 평가 방법이 간단하여 빠른 시간 내에 대상자의 기능적인 움직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FMS 평가 도구는 대상자가 획득한 총 점수를 바탕으로 부상의 위험을 나타내는 절단값 점수란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절단값 점수는 키셀의 집단 연구에서 결정된 14점 이하의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14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운동이나 훈련 중 부상을 당할 확률이 적다는 것이고 획득한 점수가 14점에서 낮아질수록 활동 중 부상을 당할 확률이 크다는 기준점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FMS 평가 도구는 부상의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스포츠 직업군, 군인, 소방,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된 상태이나 평소 운동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적용한 연구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FMS의 절단값을 기준으로 단면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종사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절단값의 의미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며 한 달간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참가자를 모집하였고 참가자들은 연구의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전 동의서에 서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총 133명이었고 선정 기준은 최근 한 달간 신체에 기능장애가 없고 연구에 필요한 측정 동작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강한 성인들이 대상입니다. 제외 기준은 첫째, 최근 2개월 이내 근골격계 부상으로 실험 동작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있는 경우, 둘째, 최근 6개월 이내 외과적 수술을 한 경우, 셋째, 연구의 설명을 듣고 참가를 거부한 경우였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31명을 제외하고 남자 36명, 여자 66명인 총 10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절차로는 2019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2년 이내 부상 경험 유무, 만성 통증 유무, 신체 활동과 관련된 취미 활동, 규칙적 운동 여부와 그 종류로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조건에 부합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FMS 측정을 시행했고 측정을 종료한 이후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측정 이후 본 연구에서 정의한 부상의 유무를 온라인을 통해 조사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측정 도구로는 펑셔널 무브먼트 시스템사에서 개발한 펑셔널 무브먼트 스크린 테스트 킷을 사용했으며 막대 2.6인치 보드, 고무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MS의 기능적 움직임 검사를 통해 잠재적인 부상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 방법들로는 각 딥스쿼트, 허들 스텝, 인라인 런지, 일직선으로 다리 들어 올리기, 어깨 가용성 운동, 몸통 안정성, 푸시업, 회전 안전성 등의 7가지 기능적 움직임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작은 0점부터 3점으로 척도화되어 총 21점이 만점입니다. 각 운동들은 2회 연습 후 3회차 시도를 바탕으로 측정되며 그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단 딥스쿼트와 몸통 안전성 푸시업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동작들은 좌우로 동작을 나누는데 그 둘을 비교하여 더 낮은 쪽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각 딥스쿼트, 허들 스텝, 인라인 런지, 일직선으로 다리 들어 올리기, 어깨 가용성 운동, 몸통 안전성 푸시업, 회전 안전성 운동의 방법들입니다. 분석 방법입니다. FMS 측정 대표값은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중앙값과 범위로 표현하였습니다. 측정자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계산된 반응 안전성은 95% 신뢰 구간을 바탕으로 측정의 표준 오차와 최소 감지 변화 값으로 나타냈습니다. 모든 설문 결과는 빈도 분석하여 빈도와 비율로 나타내었는데
건강한 성인에게 과거의 부상과 연관할 수 있는 절단값을 알아보기 위해 FMS 측정값을 바탕으로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을 이용하였습니다. 부상과 관련하여 실험에서는 수집한 변수들의 생산비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표의를 보시면 본 실험의 대상자는 평균 연령 21.9일세의 건강한 성인으로 66명의 여성과 36명의 남성으로 측정하였습니다. FMS 측정 점수는 여성 12.77 풀마 2.77점, 남성 13.19 풀마 2.9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중앙값도 여성은 13점, 남성은 14점으로 차이는 없었습니다. 또한 점수의 분포 범위와 95% 신뢰 구간에서도 차이가 없었고 측정자 내 신뢰도를 바탕으로 개선된 반응 안전성은 측정의 표준 오차에서 여성 1.76, 남성 1.84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제시된 FMS 절단값을 기준으로 한 여성과 남성의 빈도와 비율 역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FMS 절단값과 중앙값을 기준으로 측정 전 설문지를 통해 20대 이후 과거 부상 유무, 만성통증 유무, 활동적인 취미생활 유무, 규칙적인 운동 유무, 그리고 측정 이후 4개월간 부상 발생 유무를 교차 분석하여 실시했습니다. 절단값을 기준으로 점수를 분석한 결과 총 대상자 중 72명이 점수가 14점 이하였고 나머지 30명이 14점을 초과한 점수를 얻었습니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점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56명의 점수가 13점 이하였고 나머지 46명이 13점을 초과한 점수를 얻었습니다. 절단값을 기준으로 측정 전 설문을 분석한 결과 총 102명의 대상자 중 점수가 14점 이하인 72명의 대상자와 14점을 초과한 30명의 대상자 사이에 설문 답변에 유의한 차이도 없었습니다. 또한 중앙값도 절단값과 마찬가지로 설문 답변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결과 측정 이후 4개월간 부상 발생 유무에서 절단값을 기준으로 나눈 두 그룹 중 하나인 14점 이하 그룹과 중앙값을 기준으로 나눈 13점 이하 그룹에서 부상을 보고한 대상자는 각각 한 명이고 14점 초과와 13점을 초과한 그룹에서 부상을 보고한 대상자는 각각 6명으로 두 군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상과 관련하여 관련 변수들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실시한 결과 부상의 활동적인 취미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이 있으며 생산비는 32.11로 활동적인 취미를 하는 경우 부상의 발생 위험이 약 3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고찰입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의미는 직업적으로 늘 부상과 연관되는 대상에서 나아가기에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FMS를 통해 건강한 성인에 대하여 측정과 데이터를 해석하고 비교하는데 참조가 될 만한 표준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 남녀에게 FMS 점수가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FMS와 부상의 위험을 보고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평균값과 최적의 절단값은 14점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신자 조작 곡선을 통해 산출된 최적의 절단값과 중앙값은 13점입니다. 선행 연구들의 대상은 직업적으로 신체 능력이 뛰어난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의 대상인 건강한 성인 집단과 신체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어 대표값과 절단값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절단값이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아 부상의 진단 경과로서의 절단값의 의미는 미미하지만 건강한 성인군에서 새로운 대표값과 절단값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참고자료로서의 효용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행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FMS 평가의 절단값과 부상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존에 제시된 FMS 절단값인 14점 이하의 그룹에서 부상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운동 수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에 노출되는 직업군은 부상의 위험이 높지만 일반인의 경우 앞서 언급한 훈련에 노출되지 않아 일상활동 중 부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부상과 활동적인 취미생활과의 연관성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건강한 성인에서 부상과 관련된 요인은 오히려 비정기적인 신체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다르게 취미와 같은 비정기적인 신체활동은 일반적인 활동 수준보다 갑작스럽게 더 높은 수준의 운동을 요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상을 당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신체라 할지라도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하고 비정기적인 활동 전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데이엔 등의 연구에서 20시간 동안 FMS 평가를 훈련한 물리치료학과 학생의 평가 신뢰도와 본 연구를 비교하여 볼 때 본 연구의 FMS 평가 절차에 상당한 수준의 평가 신뢰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공통점은 둘 다 건강하고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나 선행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의 참가 대상의 기준으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3.3%로 선행 연구와 대상자의 차이가 FMS 평균값의 차이를 발생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전형적인 건강한 성인을 대변할 수 있는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 결과는 임상이나 건강관리센터에 방문하는 건강한 성인의 FMS 점수 결과를 비교하는 데 있어 참조할 만한 표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한점입니다. 첫째로 본 연구의 대상자의 연령은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 성인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연령대에 일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대상자들을 관찰하는 기간은 2개월에서 6개월로 상이하나 모두 특수한 훈련 프로그램의 상황이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상 건강한 성인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관찰기간 4개월 동안 대상자들을 학기 중에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부상을 보고한 사례가 적어 현상을 파악하고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했습니다. FMS를 건강한 성인에게 적용하기 위해 이들 군에서 부상보다 흔하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근골격계 문제를 반영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에서 FMS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참조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에서 부상은 선행 연구에서의 FMS 절단값과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절단값과는 관련이 없고 활동적인 취미 활동이 부상의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3조 논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신생아 물리치료, 국내 신생아 물리치료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논문을 발표하게 된 발표자 정희철입니다. 저자는 이와 같습니다. 논문의 발표 순서는 서론, 연구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서론 연구의 배경입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고위험 영아의 생존과 생존 후 포괄적인 의학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의료시설입니다. 전통적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의 핵심은 생존율이었으나 최근에는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대한 생존의 질에 대한 문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생아 집중치료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생아 집중치료실 재활팀에 대한 요구도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위험 신생아 치료 관리를 위한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극소저체중 출생아 생존율이 84.8%로 선진국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위험군 신생아 생존 후 정상 발달이 어려운 코드 R62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서 2018년까지 8년간 3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지역단위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설립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통합적 관점 접근의 재활팀이 운영되고 있는 선진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입니다. 한국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근무 현황을 규명한 이론적인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재활 전문가로서 물리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업무 숙련도를 달성하는 데 제한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시점에서 국내 의료기관 중 신생아 집중치료실과 소아전담 물리치료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생아 물리치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현황을 바탕으로 국내 여건에서 신생아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방법 연구 대상입니다. 전국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있는 의료기관 총 92개 중 소아 전문 물리치료실을 구성하고 있는 의료기관 74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연구 절차입니다. 설문지 배부 전 기관에 유선 연락하여 동의하에 배부하였고
설문지 배부는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하였으며 설문지의 회수는 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우편과 온라인 설문지를 통하여 회수하였습니다. 설문지 문항의 개발입니다. 사전 연구를 검색해 캐나다, 호주 국내 작업치료사 대상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 수정 및 보완하였고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장에는 설문의 목적, 구성, 작성 방법 및 회수 절차를 흐름도로 안내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에는 윈도우용 SPSS 22.0을 사용했으며 전반적인 설문의 내용은 빈도 분석을 이용하였고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응답 차이는 교차 분석을 이용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응답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총 병상의 중앙값은 898석이 나왔으며 NICU 병상수의 중앙값은 20석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급 물리치료사 수의 중앙값은 1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생아 물리치료 담당 물리치료사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가장 많았고 소아 물리치료의 경력은 7년차 이상, 최종 학력은 석사 이상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신생아 물리치료의 업무 배정입니다. 소아 전담 물리치료사 수는 2명이 가장 많았으며 신생아 담당 물리치료사 수는 1명이 가장 많았고 신생아 물리치료 배정 시간에는 5시간 미만, 신생아 환자 수에는 5명 미만, 동일 환자 치료 횟수에는 매일, 신생아 물리치료 배정 시간은 10분 미만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신생아 물리치료의 대상 평가 그리고 중재입니다. 신생아 환자의 질환으로는 조산 및 미승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임상 증상으로는 근긴장도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청구 수가에는 단순 물리치료 수가가 가장 많았으며 물리치료 시 함께하는 대상으로는 치료사 단독이 가장 많았습니다. 신생아 물리치료 평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와 자체평가 양식을 이용한 것이 동일하게 나왔으며 신생아 물리치료 중재로는 관절 가동 범위를 이용한 중재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팀 접근과 교육 관련입니다. 신생아 재활팀 구성 직군에는 재활의학과 의사,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순서대로 조사되었으며 보호자 교육 실시 여부에는 그렇다와 교육 방법으로는 치료에 참여, 1대1 대면 교육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습니다. 직종 간 의사결정 공유를 위해 직종 간 회의 실시 여부에는 시행하지 않는다와 회의에 참여하는 직종으로는 작업치료사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신생아 물리치료의 제한점 및 제한입니다. 신생아 물리치료를 활성화하기 어려운 점으로는 낮은 보험 수가가 뽑혔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보험 수가의 개선이 뽑혔습니다. 신생아 물리치료를 활성화하는 계획 여부에는 그렇다가 아니다보다 적게 조사되었으며 향후 신생아 물리치료를 활성화할 세부 계획에는 연관된 부서와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신생아 물리치료의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는 물리치료사가 상주하여 관리, 환자가 태어나면 외래로 추적 관찰과 치료를 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고철입니다. 현황 조사 결과 19년 현재 전국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존재하는 의료기관 92개 중 74개 기관에 소아 전담 물리치료실이 운영되고 있고 이 중 약 78%인 58개 기관이 신생아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 국내 신생아 물리치료사의 경우 해외 사례보다 높은 연차와 학력 비중이 조사되었으며 이는 개원 가능한 국가와 환경적 요인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높은 연차와 학력에 비해서 신생아 물리치료와 관련된 전문화된 교육과정이 부재하며 교육에 대한 수요가 활발히 발생하지 않아 특화된 교육과정이나 자격과정이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신생아 물리치료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 전문적 지식과 자격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의 신생아 물리치료와 관련된 업무의 배정에서 병원 규모별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신생아 물리치료에 배정된 시간에 눈에 띄게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청구 수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물리치료의 경우 단순 물리치료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의 인정 기준은 10분 이상 시행할 경우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단순 물리치료 외에 다른 호흡재활과 같은 다양한 급여 수가를 청구하기 때문에 배정 시간에서 차이를 발견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이한 치료 배정은 아직 표준화된 신생아 물리치료 진단도구가 없는 국내의 사정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평가에 수반되는 수가가 없기 때문에 배정된 치료 시간에 평가의 시간을 넣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자체 물리치료 진단 평가 방식을 사용한다는 응답과 별다른 표준 평가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신생아 중환자 재활 현장에서는 재활의과 의사, 소아청소년과 의사,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작업치료사가 함께 팀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언어재활사의 경우 2.7%의 기관에서만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킴에 대한 중재는 17.2%에 해당하는 병원에서만 물리치료사가 담당하고 그 외의 병원에서는 작업치료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소아 재활의 중심이라고 여겨집니다. 신생아 재활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 중심 치료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과학적 증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구팀의 논문에서는 가족 중심의 치료를 많이 강조하며 중재 방법으로는 85%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36.2%로 나타났습니다. 조산 및 저체중 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족 중심 치료를 통해 부모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신생아 물리치료 중재 방법으로는 관절 가동 범위, 신경 발달학적 치료 자세 훈련 순으로 조사되었으나 해외 논문에서는 부모의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위기 상황에서의 존재, 가족 관계, 성인 상담 및 교육까지 아우르는 트레이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대부분의 선진 사례에서 강조하듯이 각국에서 강조하는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업무의 범위는 상이하며 공통적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내에서 물리치료사가 제공하는 평가와 중재에 대하여 표준화된 척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현 시점 한국의 신생아 물리치료 현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의 신생아 물리치료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